AI나 빅데이터 관련되는 박사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창업을 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주냐고 그랬더니 대략 한 150억을 바로 이제 정부가 지원금으로 주기 때문에 중국은 리튬 광산을 이미 자기네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년 재련하는 제철소가 이미 자기네 거고, 그 중간재가 나와가지고 부품을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고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고, 지금 전 세계 로봇의 부품의 생태계를 계산을 해보면 56%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제 중국산 로봇 부품을 쓰지 않으면 로봇을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로봇에 필요한 히토류 금속, 거기에 필요한 이것도 이제 중국에 의존하는 거죠. 중국을 옛날부터 뭐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 또 규제가 많은 나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글로벌 1등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약간 모순적인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즈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개 만드는 놈하고 1000개 만드는 놈의 경쟁력이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이게 1000개를 만드는 캐파도 갖고 있고, 이제는 그걸 1000개를 사줄 수 있는 시장까지 같이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생산력하고 소비력이 같이 이제 있고, 그 소비력이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가 어떻게 삼성을 내쫓고 거기서 시장을 독점하냐 하는 것이, 샤오미는 대리점이 없어요. 애플처럼 전부 온라인으로 팔고 거기서 피드백을 고객들이 소위 말하는 팬클럽이 있는 거죠. 그 팬클럽들이 이제 뭐 욕을 막 하는 거죠. 니들 핸드폰 이래서 개판이다, 엉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피드백이 실시간에 들어오는 걸, 그걸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하고 같이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대리점에 몇 대 팔았네 이게 자랑인데, 샤오미는 이 샤오미 클럽에 들어와 있는 가입자의 수가 이 기업의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 이제 언박싱 한다고 뭐 요란스럽게 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언박싱을 자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수천만 명, 이제 수백만 명이 그거 이제 보고서 피드백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업그레이드하고 개발이 굳이 빨리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뭐 이게 팔아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오는 것,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사이즈 다음번에 두 번째 S가 바로 이게 서브시디입니다.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이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그 미국이 전 세계한테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보조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미국은 반도체하고 배터리에다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줘요. 527억 불을 지금 보조금을 주는데, 그럼 미국은 보조금 줘도 되고 다른 주면 나쁘냐? 근데 그때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경제 안 보고 니들이 하는 건 보조금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 그러면 화끈하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어떻게 중국이 세계 1등을 했냐 그러면, 2009년부터 중국이 전기차에 준 보조금을 2013년까지 2,300억 불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감이 없지만, 미국이 지금 뭐 역대로 최대 보조금을 준다는 게 반도체 보조금 치수소입니다. 그게 527억 불이에요. 미국이 준다고 하는 보조금, 주지도 않고 있지만 그것의 4배 되는 보조금을 지르니까 전 세계 시장의 75%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이제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다 공급 과잉 너가 만들어가지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대답은 심플해요. 그럼 니들도 줘라. 근데 문제는 미국, 일본, 한국 다가 재정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사회 체제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의 이펙트는 지금 AI라든지 빅테크는 돈이 뭐 1, 2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500억 불, 1000억 불 이 정도인데, 이건 국가 간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브시디 문제가 있고요. 그 세 번째로만 또 하나만 더 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 인재입니다. 그 사이언스 관련되는 인재들인데, 중국이 1년에 대학생이 1220만 명 졸업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문과 이과 다 합쳐서 60만 겨우 되는데, 우리가 20년 걸려서 이제 길러낼 인재를 1년에 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재들의 수준을 보면, 지금 금년도에 나온 전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 사이트를 보면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학의 랭킹이 중국의 5등하는 대학보다가 랭킹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학교의 수준이 확 높아졌고,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대학 중에서 예산 제일 많이 쓰는 대학이 우리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이 중국 대학들의 1년 예산의 랭킹을 보면 51등 정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의 대학인 칭화대학이 쓰는 예산이 우리 서울대 전체 예산의 7.6배를 써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이제 인재를 길러내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데, 그 중국이 해외로 뭐 유학 가는 것에 미국 유학생들이 보면 한 1년에 한 30만 명, 35만 명씩 돼요. 근데 최근에 좀 줄여서 25만 명이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도 봤더니 그 AI나 빅데이터 관련되는 박사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창업을 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주냐고 그랬더니 대략 한 150억을 바로 이제 정부가 지원금으로 주기 때문에 바로 창업해가지고 이게 최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 지원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미국의 뒤통수를 칠 정도로 강해졌고 한국을 초월했다고 하는데 이유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안을 들어가다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었고 또 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는 중국이 싫고 보기 싫고 이제 뭐 이렇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과정에서 이것의 변화를 우리가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미국도 안 가보면 모르는 나라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로서 이 결론 내는 것은 무지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우리가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서 직접 한번 보고 나면은 이 중국의 위협, 이제 한국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피부로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있고 또 중국의 그런 이제 뭐 기술 굴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파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규모가 크고 센 제도, 정책, 자금 이것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속 충전 기술은 뭐 중국이 지금 제일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배터리 역시는 박 터지는 경쟁입니다. 서로 간에. 그렇죠. 그래서 50개 이상 되는 기업들끼리 가격은 기본이고요. 가격이 싸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게 그 다음번엔 성능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자동차든 뭐 핸드폰이든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면 이제 짜증내는데 그것의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누가 더 빨리 하냐. 그래서 처음에 중국은 그 스와핑 시스템, 그 배터리를 이 주유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두 개를 바꿔주는 거죠. 그럼 5분 안에 이제 이게 충전 그 시스템이 되는 그걸로 시작을 하다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도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충전해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간 건데, 거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그런 이제 박 터지는 경쟁이 만들어낸 이제 창의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소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기술 또 제품 이것이 있는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1년에 16만 대 전기차 타는 사람들의 불만 요소들하고 1200만 대를 타는 사는 사람들의 불만 요소가 모이면 그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랬을 때 이제 이 니드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그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강하고 크게 받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되겠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로서는 좀 다른 점이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하시니까 이게 피드백으로 느끼냐, 소비자 불만으로 느끼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그 불만을 감추려고 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파트너사들끼리의 생태계, 그 부분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생태계가 있을 거고, 뭐 테슬라도 부품 공급하는 데가 있을 거고 하는데 중국은 어떤 생태계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리튬부터 있어야 이게 이제 완제품까지 오는데, 중국은 리튬 광산을 이미 자기네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년 재련하는 제철소가 이미 자기네 거고,
그 중간재가 나와가지고 부품을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고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고 배터리를 장착하는 자동차도 예를 들면 비아디는 광산에서부터 전기차까지를 다 일반 생산하는 이제 버티컬 인터그레이션을 이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 회사하고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자동차가 10,000대, 20,000대밖에 안 팔리는데 주유소에다가 이 충전 설비를 갖춰 놓으면은 땅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간 업자들 입장에서 돈도 안 되는 걸 그걸 왜 그래서 설치를 안 하죠. 근데 중국은 그 중국의 주유소를 가보면 거의 전부 페트로차이나 뭐 시노펙 그건데 그게 다 국가 회사예요. 그러니까 국유 회사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주유소 옆에다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뭐 큰 그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설비가 이제 대량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 자동차의 확산도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 각사들이 충전을 할 때 보면 저 집은 충전이 40분 만에 끝나는데 나는 1시간 걸려. 그럴 때 이제 이 컴플레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산업 발전에 보이지 않는 이제 뭐 비밀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 봤더니 중국 길리 자동차는 차량 한 대 만드는데 1분 걸리더라고요. 로봇으로 막 쿵쿵쿵 찍어서.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75% 차지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의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5%는 12월 한 달치의 전 세계 판매량 중에서 그렇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 63% 정도 되고요. 지금 그 지리가 지커라고 하는 SUV 차를 만드는데 그 이제 KBS 특파원이 가서 이제 직접 확인한 것이 1초에 한 대 나온다. 근데 그 약간의 이제 그 일본인데요. 약간의 이제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빨리 이제 나온다는 거고 거의 공장이 로봇화 자동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말고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공장을 완전히 다크 팩토리로 운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제 무인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이들이 와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지금 AI의 가장 중요한 먹이가 지금 핸드폰이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갖고 AI를 훈련시키는데 앞으로는 전기차가 만약에 지금 있는 자동차처럼 8, 9천만 대, 뭐 가장 5천만 대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갖고 AI를 먹여서 AI가 지능이 높아지는 이제 이 시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핸드폰에 그 생산되는 빅데이터 양하고 자율주행 전기차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양이 800배에서 2000배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 그 AI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 지능 지수의 차이가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언뜻 잘 이해는 안 갑니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는 저희가 검색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해서 모이는 데이터와 근데 차에서는 어떤 예를 데이터가 들면 기자님이 여기서 검색하면서 택시 타고 저 길 건너편에 있는 본사까지 가실 때 검색할 수 있는 양하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별관에서부터 본관까지 쭉 가면서 다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 걸어가는 거, 대화하는 것, 그 사이에 건물들, 자동차의 교통량, 이게 다가 이제 정보죠. 그 정보의 양은 뭐 무지막지하게 커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거 뭐 입출력을 하는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는데 그게 그대로 데이터가 모여져서 IP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섭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FSD를 테슬라 걸 이제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를 보면 신차에는 또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신차에는 이제 테슬라는 그게 뭐 2,000불인가 1,000불인가 얼마 그 돈을 받잖아요. FSD 가격을. 근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걸 공짜로 그 기본 이제 옵션으로 장착을 합니다. 근데 물론 성능은 보다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거 갖고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건 아니고 초기에 빅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게 FSD를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장착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능, L2 기능이나 L3 기능이 있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 차를 사게 되고 그걸 직접적으로 쓰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그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시장 점유율 확보는 끝냈고, 이게 소위 말하는 드라이브리스 카에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게 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도 이제 판매 대수로 보면 테슬라가 뭐 기백만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시가총액 1등인 이유는 만약에 테슬라 FSD가 제대로 되면 전 세계 모든 이제 운전자들을 다 대체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걸로 돈 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중국은 뭐 시장도 많고 차도 많은데 허가를 잘 안 내주고, 근데 그거를 중국이 지금 테슬라는 허가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자기네 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IP를 계속 늘리고 AI를 공부를 시키는 요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판매 대수에 얼마, 이거는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고, 그 넥스트 스테이지에 전기차가 모아오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모아오는 빅데이터를 IP화하고 요거를 AI로 만들어서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중국으로 얘기하면 AI 플러스 카가 되는 거죠. 자동차 산업에서 AI 접합, 이제 요거를 이제 목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하면 로봇이 또 남아 있잖아요. 로봇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 경쟁이 치열한데 로봇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근데 로봇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 한국에 투자한 이제 사종 로봇 이제 미국 걸 뭐 많이 보고 와 그렇지만, 지금 중국 가보면 사종 로봇은 그건 신기한 것도 없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광산에서 또 이제 발전소에서 실제로 로봇개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중국은 로봇에서도 이게 이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로봇의 부품의 생태계를 계산을 해보면 56%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제 중국산 로봇 부품을 쓰지 않으면 로봇을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로봇에 필요한 히토류 금속, 거기에 필요한 이것도 이제 중국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 어설프지만 지금 로봇을 경쟁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제품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요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이게 제2의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능은 테슬라가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원가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비아디가 훨씬 이제 싼 것처럼, 그리고 비아디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생산, 대량의 사용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뛰어넘는 기능을 만드는 것, 이제 그게 로봇에도 그대로 똑같이 지금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I 산업을 쭉 훑어봤는데 AI가 또 하나 접목되는 부분이 헬스케어 부분이거든요. 신약 개발 쪽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중국의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쪽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경제 규모가 똑같이 그것도 2등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가본 쿤산에 가면은 상하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바이오베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무지막지한 클러스터가 있고 거기에 전 세계의 바이오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회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 들어와라. 다 같이, 그래서 임대료 예를 들면 프리, 뭐 관리비 우리가 내줄게. 그러면서 대량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서 R&D를 하고 또 기업끼리 협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제 그 분석하고 뭐 이제 그 혼합해보고 하는 것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를 AI한테 시켰더니 이게 뭐 순식간에 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전유물 또는 서방 세계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국과 지금 똑같이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AI가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하고의 결합돼서 나타나는 시너지는 상대적인 주목을 덜 받아서 그렇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인류의 뭐 건강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의 전제는 AI의 이제 수준이고 다양성인데, 거기서 중국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데, 전 세계에서 노인이 누가 제일 많냐?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노인이 그렇죠. 제일 많겠죠. 전 세계 노인 5명 중에 1명이 중국 노인입니다. 근데 중국의 노인 인구들은 이제 계속 늘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의료보험하고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이 좋아져 가지고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져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실버용 로봇, 서비스 로봇이 중국이 지금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노인들 부축해서 가는 로봇, 또 이게 대화 로봇, 또 약을 갖다가 이제 배달해 주는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수요가 어떻게 보면 기술을 창출한다고, 뭐 중국도 이제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제 양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인력들, 이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로봇한테다 갖다 시켜가지고 이걸 만드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노령한 사회에 빨리 진입을 했다고 하지만 AI를 헬스케어하고 접합을 해서 그걸 이제 중국과 협력하는 것, 거기서 이제 뭐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경쟁력 있게 따라가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뭐 중국하고 반도체하고 축구 빼놓고는 우리가 더 잘하는 게 지금 없어요. 축구는 잘하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외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중국의 선생님이었던 최근 30년의 이제 기억은 완전히 잊어야 됩니다. 철강화학, 조선기계, 뭐 자동차 부품, 뭐 가전 이런 데서 우리가 애매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간은 전부 AI를 붙여가지고 그 전통 산업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우리가 중국의 AI 플러스 전략을 벤치마크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우리가 안 가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중국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이제 후진 나라라고 계속 보는 것 자체가 관점이 이미 틀렸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을 보면 되죠. 미국이 중국에서 손을 안 떼고 있다는 것,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 먹을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한미 경쟁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다 털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은 지금 AI 시대에는 우리가 다시 중국을 다시 봐야 되고, 이 중국에서 뭐 중국도 이제 성장 전략이 바뀌는 것 같아요. 투자나 수출에서 이번에는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소비재 시장이 무지 커지게 됩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뭐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는 건 전통 제조업에서 경쟁이 떨어진 것이고, 우리 뭐 지금 뭐 MZ들이나 뭐 지금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컨텐츠 컬처 비즈니스는 정말 세계 최강이잖아요. 이게 노래를 못하냐, 춤을 못 추냐, 스케이트를 못하냐, 양궁을 못하냐, 탁구를 못 추냐, 뭐 다 잘해요. 했다고 그러면 다 세계 1등. 축구도 또 그렇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가고 싶어 하고 가성비가 좋은 이제 지역이 또 한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이제 컬처를 베이스로 한 것들을 이제 중국에 어떻게 팔 거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뭐 이제 많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 의료, 성형, 미용, 관광 쪽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뭐 우리가 한 1,000만 명 유치한다? 근데 뭐 농담이긴 하지만 이제 뭐 쌍꺼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풀로 다 한번 이제 이 손을 보면은 소나타 한 대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소나타 한 대를 만들려면 원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이제 힘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기술로 인한 산업, 그러면 그 관광객이 500만 명, 1,000만 명, 우리가 현대차가 1년에 한 600만 대 정도 차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한 게 중요한 축이 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뭐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미용 성형 관광객 600만 명 정도를 유치한다. 그럼 우리 현대차에 버금가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 모델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를 자기 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국이 잘하는 것을 갖고서 어떻게 더 잘할래 하는 거를 자꾸 연구를 해야지, 자꾸 이제 우리는 뭐 그 위기가 왔다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자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낙하산을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그 사이에 뭐 코로나 겪고 성장률 떨어지고 뭐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비관이 너무 과대하게 팽배한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상품화해서 팔면 되는 것이고 또 AI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이게 갖고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레버리지 걸면 되는 것이고 중국도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너무 빨리 속성 재배해서 커서 몸집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뼈에 구멍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멍을 채우려고 그러면 시간도 필요하고 누군가 도와주면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국이 돈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철강이다. 그럴 때 뭐 끝난 산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국에다 철강 공장을 짓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철강 공장 팔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 철강 공장을 짓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환경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탄소 프리, CO2가 나오지 않는 또는 CO2 양이 아주 적은 이제 신공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 짓는 건데 그럼 그런 것을 지금 중국의 철강 회사들이 하나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포스코 정도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전통 산업에서도 이 클린한 이제 산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강한 부분이 많으면 그걸 강점으로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있었던 철강학, 조선기계, 자동차 이런 전통 산업이 우리 기술입니까? 미국 기술이었다가 일본 갔다가 일본이 한국 온 거고 지금 중국 가는 건데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도 철강학, 조선기계 이게 넘겼다고 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뭐 이렇게 하냐는 거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국제적인 뭐 이전 과정을 조금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한번 돌아보면 되고 그 대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산업의 경험을 활용을 해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돈 먹는 방법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 되고 또 중국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아직도 결핍하고 있는 것들을 그걸로 골라서 하면 되지 굳이 중국이 공급 과잉이고 박 터지게 싸우는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고 이제 뭐 큰일 났다 지금 인간인데 그건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국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보면 중국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중국도 대단해 보이지만 뭐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약간 좀 의기소침해 있는 이런 마음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아니야 좀 힘을 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요새 이런 거 밸런스 게임이라고요. 잠깐 생각하셔서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 주식 시장을 매수하는 타이밍이라고 하면 뭐 확실하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매집해에 들어가는 단계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매수. 자, 향후 AI 주도권은 향후 일정한 기간까지는 여전히 미국 우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플러스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중국이 뭐 어쩌게 뭐 갈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절대적인 미국 우위. 미중 무역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단기 타협, 장기 대결. 중국 경제 성장의 향후 방향은 성장률은요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률은. 자, 5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향후 중국 성장을 이끌 산업은 AI.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에? 지금 1순위는 지금 세계 돈에 몰리는 게 홍콩이고요. 2순위는 중국 본토입니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방향은 단계적 개방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미중이 아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트럼프 정부 후기에서는 아마 금융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그 금융시장 개방 이게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로 고르신다면? 제가 오늘 예약한 것하고 메뉴가 다른데요. 저는 짬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책 읽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